여보, 제발 살려줘. 제가 쓰러진 날 남편은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희미했지만 소리는 들렸어요. 서랍 여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그리고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 남편은 보험 증서를 꺼내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사망보험금 총 2억 원. 제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남편은 제 옆에서 보험금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26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2억짜리 보험 증서였습니다. 2023년 4월 15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6시에 일어났어요. 26년째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편보다 항상 1시간 먼저 일어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김치도 꺼내고 반찬도 3가지 챙겼습니다. 계란말이도 부쳤어요. 도시락도 싸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토요일에도 출근을 했거든요. 회사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도 쉬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남편은 7시 정각에 일어났습니다. 세면장에서 양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남편의 인사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26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물어보면 아무거나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라고 했어요. 저는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26년 동안요. 아침을 먹고 남편은 신문을 봤습니다. 경제면을 먼저 보고 스포츠면을 봤어요.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 청소도 하고 화분에 물도 줬습니다. 작은 화분 5개가 있었어요. 거실 창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싫어해서 많이 키우지는 못했어요. 식물이 집안을 어지럽힌다고 했거든요. 빨래도 돌렸습니다. 남편 와이셔츠 3벌, 바지 2벌, 속옷들. 제 옷은 나중에 따로 돌렸어요. 남편 옷을 먼저 빨아야 했으니까요. 8시 30분에 남편이 출근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짧은 인사만 하고 나갔어요.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쓰러지기 전까지는요. 남편이 나가고 나서 저는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에 빨래 건조대가 있었어요. 와이셔츠를 하나씩 걸었습니다. 주름이 생기지 않게 조심스럽게 펴서 걸었어요. 2번째 와이셔츠를 걸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피곤했으니까요. 잠을 잘 못 잤거든요. 하지만 어지러움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졌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는 빨래를 떨어뜨렸습니다. 바구니가 뒤집어졌어요. 빨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옆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뭔가 깜빡하고 안 가져간 게 있었나 봅니다. 여보, 여보. 남편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황급히 달려왔어요. 저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119에 전화했습니다. 네, 집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호흡은 하고 있는데 깨어나지 않습니다.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전화를 끊고 남편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갔어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재 쪽이었어요. 구급차가 오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왜 서재로 갔을까요? 서랍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서랍이라 소리가 컸어요.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그리고 계산기 소리. 남편은 보험 증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희미하게요. 들것에 실리는 게 느껴졌어요. 구급대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혈압 재고, 산소 마스크 씌우고, 링거 꽂았습니다. 병원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의식이 오락가락했거든요. 응급실이었습니다. 밝은 조명이 눈을 찔렀어요. CT 찍고, MRI 찍고,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뭔가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뇌출혈입니다. 왼쪽 대뇌 부위에 출혈이 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분 계시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남편에게 설명했습니다. 수술 성공률은 70% 정도입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장애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약 1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입원비, 재활치료비 등을 합치면 3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남편은 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보험 적용되나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일부는 적용됩니다만 본인 부담금이 상당할 겁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해 주세요. 의사가 나갔습니다. 남편은 제 침대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보험회사죠? 네, 계약자 김민준입니다.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요. 보험금 청구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남편은 메모를 했습니다.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 생명이 아니라 보험금 얘기였어요. 수술은 4시간 걸렸습니다. 성공했어요. 하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혀가 꼬이고 발음이 안 됐습니다. 간단한 단어도 나오지 않았어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하루에 한 번 왔어요. 면회 시간이 30분이었는데 5분 정도만 있다가 갔습니다. 할 말이 없다고 했어요. 그냥 멍하니 저를 보다가 나갔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말하려고 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답답했어요. 일주일 후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다른 환자분들도 계셨습니다. 모두 중환자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왔습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집중적으로 재활을 하면 많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대학병원에서 재활하시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입니다. 입원비 포함해서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을 받으시면 됩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300만 원이요? 6개월이면 1,800만 원인데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재활은 필수입니다. 하지 않으면 평생 이 상태로 사셔야 합니다.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의사가 나갔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요양병원으로 가는 게 어때? 요양병원이요? 제가 물었어요. 발음이 어눌했지만 남편은 알아들었습니다. 응, 여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요양병원은 한 달에 150만 원이면 돼. 거기서도 재활치료 받을 수 있어. 물리치료도 하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형편에 한 달에 300만 원씩은 무리야. 내 월급이 400만 원인데 집 대출도 있고 생활비도 있잖아. 저는 아무 말 못했어요. 남편 말이 맞았으니까요. 돈이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외곽이었어요. 경기도 어딘가였습니다. 차로 1시간 넘게 걸렸어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오래된 간판, 4인실이었습니다. 침대 4개가 비좁게 놓여 있었어요. 옆 침대에는 할머니 3분이 계셨습니다. 모두 누워 계셨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짐을 놓고 곧바로 나갔습니다. 주말에 올게. 그게 전부였어요. 첫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일요일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해, 회사 일이 급하게 생겨서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만 왔어요. 미안해, 감기 걸려서 다음 주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전화도 안 왔어요.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이 받았어요. 아, 여보. 미안해, 바빠서 전화 못했어. 잘 지내? 저는 대답했어요. 발음이 어눌했지만요. 언제 와?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곧 갈게. 이번 주는 힘들 것 같고 다음 주에. 하지만 다음 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습니다. 형식적인 질문뿐이었어요. 잘 지내? 밥은 먹어? 재활은 어때?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안 나왔으니까요. 답답했어요. 어느 날 간병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환자분 남편분 요즘 안 오시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병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비슷해요. 처음 1~2달은 가족들이 자주 와요. 그러다 뜸해지죠. 3달 지나면 거의 안 와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버려진 거구나 싶었어요. 재활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요양병원이라 시설이 좋지 않았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 한 분이 환자 10명을 돌봤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왼쪽 팔을 움직이는 훈련을 했어요.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었습니다. 5번만 들어올리면 땀이 흘렀어요.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리 훈련은 더 힘들었습니다. 일어서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하나, 둘, 셋. 저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또 시도했어요. 넘어졌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또 넘어졌어요. 울고 싶었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힘내세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똑같이 힘들었으니까요. 4월이 지나고 5월이 왔습니다. 봄이었어요. 창밖으로 꽃이 피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복도를 돌아다니는 게 전부였습니다. 5월이 지나고 6월이 왔습니다. 6월 10일이었어요. 제 생일이었습니다. 54번째 생일.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 하나 없었어요.
전화도 없었습니다. 딸한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딸은 해외에 있었어요. 유학 중이었습니다. 연락하면 걱정할 것 같아서 남편이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딸은 제가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러 번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내 생일이야.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답장이 없었어요. 7시, 8시, 9시. 남편은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 선생님이 작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편의점에서 산 작은 케이크였어요. 촛불 하나를 켜줬습니다. 소원 빌어요. 저는 촛불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남편은 날 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를 버릴 수 없었어요. 저는 아직 살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재활에 더 집중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물리치료 시간이 끝나도 혼자 연습했어요. 팔 들어 올리기, 다리 움직이기, 일어서기. 매일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팔이 조금씩 올라갔어요. 처음엔 10cm, 그 다음엔 20cm. 점점 높이 올라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다리도 조금씩 움직였어요. 휠체어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물론 넘어졌지만요. 그래도 일어섰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보행기를 잡고 걸을 수 있었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6달이 지났을 때 저는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보행기 없이요. 물론 천천히 비틀거리면서 걸었지만요. 그래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7개월 만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어요. 발음이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잠시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전화로 말해. 남편이 말했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오세요. 남편은 다음 날 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요양병원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7개월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정장이 아니라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운동화도 낡았어요. 남편은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저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회사가 부도났어.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쓰러진 후 3개월 뒤인 7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대요. 코로나 이후 실적이 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명예퇴직 대상이었어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5천만 원이었어요. 남편은 그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기와 함께 식당을 차렸대요. 삼겹살집이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괜찮았어요. 손님도 제법 왔고 수익도 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했어요. 근처에 식당이 너무 많았습니다. 손님이 점점 줄었어요. 4개월째부터 적자가 났습니다. 남편은 제 보험금을 썼어요. 수술비, 병원비, 요양병원비로 쓰고 남은 돈이 1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 돈을 식당에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빚만 남았어요. 3천만 원.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나 정말 미안해.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어. 내가 쓰러지고 나서 모든 게 무너졌어. 회사도 잘렸고, 사업도 망했고, 돈도 다 날렸어.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집도 곧 경매 넘어가. 대출 이자를 못 갚고 있거든.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보, 용서해줘.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할게. 집도 작은 데로 옮기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시 일으켜 세울게. 나 혼자는 못해. 도와줘.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26년을 함께 산 사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저를 버린 사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내 몸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제 믿음이었어요. 제가 쓰러졌을 때 당신은 119를 불렀어요. 하지만 구급차를 기다리면서 당신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보험 증서를 꺼냈어요. 계산기를 두드렸죠. 2억이 얼마인지 계산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바닥에 쓰러진 채로. 남편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황이 아니었어요. 계산이었어요. 제가 죽으면 2억, 제가 살면 병원비. 당신은 선택한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이득인지.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수술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병원은 비싸니까 요양병원으로 보냈죠. 한 달에 150만 원 아끼려고. 그리고는 7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제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024년 1월, 저는 요양병원을 나왔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정부 지원금과 제 적금으로 계약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제 집이었어요.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웠지만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걸 해 먹었습니다. 청소도 천천히 제 속도대로 했어요. 일주일에 2번은 요양병원에 봉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할머니들을 도왔어요. 말벗도 대어드리고 산책도 함께 했습니다. 저처럼 버려진 분들이 많았거든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숙 씨는 참 강하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를 버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사랑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서로를 책임지고 아껴주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걸 잊은 사람은 사랑을 잃은 겁니다. 저는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 자신은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54세에 늦지 않았습니다.